공이 컸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구원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태어나자마자 불우한 운명이라고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떠날 용기는 없으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술만 안 드시면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상냥하셨습니다. 그런데 술만 먹었다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셨죠. 지금도 어느 모습이 아버지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고 늘 집에만 계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늦게 일어나셔서 술, 그리고 술 취한 채로 잠들었다가 저녁에 또 술, 잠깐 잠드셨다가 일어나셔서는 새벽 가까이 또 술을 드셨죠. 그리고 또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술을 드시길 반복했습니다. 하루 중 안 취해 계신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반면 어머니는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시며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다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퇴근하실 때마다 남은 반찬을 전부 싸들고 오셔서 밤마다 작게 상을 깔아서 야식 겸 먹던 게 기억에 남아요. 물론 그것도 아버지께 들키면 전부 아버지 술안주로 빼앗겼지만요. 가끔씩은 어디서 쥐새끼같이 몰래 처먹고 있냐며 저랑 어머니가 먹던 상을 뒤엎기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와 접시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늘 겁을 먹었고 이불 안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머리가 어느 정도 커지고 사춘기가 올 때쯤부터 서서히 저도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봤자 술만 마시면서 소리 지르시는 아버지밖에 없으니 자꾸 밖을 배회하고 밖에서 나돌아다니다 보니 다른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겨버린 거죠. 하필 그때 제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외모도 멀끔했어서 그랬는지 얼굴마담 격으로 아는 형들도 저를 데리고 노는 걸 좋아하더군요.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 공부는 점점 손을 놓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비행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학교의 아이들은 절더러 양아치라며 괜히 엮여봤자 좋을 일 없다고 피하더군요. 선생님들도 반에 무슨 사건만 일어났다 하면 제가 그런 게 아니냐며 무조건 저부터 추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걸 걸고 전 정말 도둑질 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에만 소홀하고 질 나쁜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동조했던 적은 없어요. 아무튼 대외적으로 그런 취급을 받으니 나서서 해명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어차피 해명하려고 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해 보여 관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제 아내는 반장이었습니다. 성격이나 하는 짓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는데 또 얼굴도 예쁘고 집도 잘 살아서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반장이랑 양아치인 저는 천지 차이였어요. 엮일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하시면서 우산을 안 챙겨가신 게 기억이 나 어머니가 일하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반장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집이야. 네, 맞아요. 어머니가 가정부로 근무하시는 집이 바로 반장네 집이었던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뒤따라 나오면서 저를 보고 아는 척 하는데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같은 반 친구 집 가정부인 게 창피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런 불효자가 없네요. 그 다음날 혹시라도 학교에 반장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들이라고 소문이 쫙 퍼진 건 아닐까 잔뜩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군요. 반장이 입을 다물어 준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고맙다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어느 날 잠에 들었는데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눈 감고 계신 아버지를 붙잡고 계속 흔들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고 계셨죠. 옆에 나뒹굴고 있는 술병 사이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하기야 술을 매일같이 그렇게 마셔댔으니 몸에 무리가 안 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대충 치르고 아무리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여도 갑자기 이렇게 덧없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학교도 며칠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묻더군요. 너 학교에 안 나? 신경 꺼.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너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 넌 괜찮아? 제게 괜찮냐는 말을 건넨 사람이 여태 있었던가 싶어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반장이 당황해서는 손수건을 건네주더군요. 이상한 기분에 이끌려 그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 없었던 집안 사정을 반장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반장은 아무 말 없다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더군요. 괜찮아. 내가 보기엔 넌 저력이 있어서 잘 해낼 거야. 너희 어머니 맨날 저 걱정하시던데 앞으로 제대로 공부할 생각 없어?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나도 복습할 겸 도와줄게. 늘 저를 두고 양아치라는 둥, 사회악이라는 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여 살았는데 반장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 믿어주더군요. 태어나서 어머니 외에 절 지지해주는 사람은 반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놓은 지 오래였던 공부도 반장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배운 게 너무 없어 한참을 고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장이 건넨 말과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죠. 시간이 지나니 성적이 차츰차츰 오르긴 오르더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쯤엔 대학은 꿈도 꾸기 어려웠던 성적이 어느새 인서울대학에도 붙여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반장은 제가 다니는 대학 옆에 있는 명문대로 진학했습니다. 두 대학교가 역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서 저희는 대학 때도 고등학교 친구라는 이름으로 둘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반장을 좋아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어머니의 수입 하나만으로 제가 아무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기란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해보았지만 대학 등록금이며 대학 다니며 쓰는 생활비며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난 후에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을 잠시 쉴 거라는 말에 반장이 많이 걱정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저보다 더 기뻐해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 수입이 일정하고 아버지처럼 술로 재산을 축내는 사람도 더는 없으니 집안 사정도 전보다는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반장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연인이란 말보다는 소울메이트에 더 가까웠어요. 저도 이제 취업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여자친구가 된 반장도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해서 결혼할 결심이 생긴 저는 반장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반장도 울면서 제 청혼을 받아들이더군요. 문제는 반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고 좋은 집안에서 과연 가진 게 별로 없고 예전에 자기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아들인 저를 반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둔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시더군요. 어련히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낼 수도 있을 자기 딸을 웬 가난한 말단 공무원이 데려간다고 하니 그럴만도 했죠. 대학도 중퇴한 제가 다른 좋은 직업을 더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반장과 저의 결혼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으니까 비밀이래요. 방법이야 그렇다 치고 학수고대하던 결혼 허락을 받아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아내가 된 반장의 제안으로 저와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며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결혼 이후에 돈을 모아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인데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오히려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는 친정 부모님이랑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으니 원래 부모님이랑 이렇게 냉랭한 사이래요. 그동안 오래 알고만 지냈지 아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았구나 싶어 어머님께 물어보니 어머니도 그러고 보니 장인 장모님이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박하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고 집에 돈도 많으면 보통 애지중지해서 키우지 않나? 의구심이 생겼죠. 어머니는 아마도 집안 분위기가 엄해서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며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유독 저희 어머니를 잘 따르고 극진히 모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따뜻한 성격이시거든요. 자기 부모님이랑 너무 다른 성격이라 정에 목말라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며 저라도 아내를 더 다정하게 대해야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제게 전하더군요. 너무 기뻐서 어머니와 함께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다 하면 군말 없이 수발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력 아래 태어난 게 바로 지금의 아들이에요. 이제 저도 어엿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도 생겼으니 모을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벌어둬야 한다며 소득만으로는 부족하니 자기가 여태 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주식을 시작해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처음이라 부담없는 수준으로 시작하던 아내는 어느새 주식으로 꽤 많은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월급보다 배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아내를 보고 요즘 왜 다들 주식 하는지 알겠다 싶었죠. 저도 잠깐 혹하긴 했지만 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대범함은 없어서 그냥 여태까지처럼 월급이나 모아 저축이나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축한 돈에 아내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까지 합하면 괜찮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이도 크면 학군 더 좋은 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신도 나도 계속 일하고 할 거니까 이사하는 건 어때? 그런데 제 제안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돈이 없다고 이사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 걸 아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지금 사는 집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여러모로 훨씬 나을 텐데 돈이 있으면서도 이사를 반대하는 아내의 속마음을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기 주식의 수익 비율이 더 클까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어림짐작을 해서 그날 밤은 저도 아내한테 감정이 조금 상해 있는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제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황급히 일어나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내가 혼자 숨죽여 우는 거 보면 필시 보통 일은 아니다 싶어 결혼할 때 부부 사이에 숨기는 거 없기로 하지 않았냐는 말로 아내를 달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긴 한숨을 푹 내쉰 다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보고 이사 얘기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동안 월급이며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수를 전부 자기 친정 부모님께 바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아내의 부모님이 바로 아내의 친부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친부모님은 아내가 아주 어릴 적 사고로 유언장도 없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아내의 삼촌 되는 사람 부부가 친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아내의 후견인 자격으로 여태 자기를 도맡아 키운 거래요. 대외적으로는 친부모 행세를 해서 그 집에서 오래 일한 저희 어머니조차도 모르는 사실이라 하더군요. 순간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자기 집에서 그다지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요. 그러더니 제가 또 충격받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 허락 어떻게 받은 줄 알아? 돌아가신 친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전부 삼촌 부부한테 넘긴다는 조건으로 허락받은 거야. 그래서 그 후로 연락도 끊다시피 한 거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락 와서는 부양비 명목으로 나한테 자꾸 돈을 요구했어. 돈을 주지 않으면 친부모님 모신 산소도 내가 아예 모르는 곳으로 이장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계속 돈을 보내온 거야. 그래서 이사 가자는 당신 말도 반길 수 없었던 거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아침이 되어 저희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전하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사정이 있었냐고 아내를 위로하시더군요. 아휴, 어쩐지 너희 부모인 줄 알았던 주인 부부가 어찌나 너한테 못되게 굴던지 보는 내가 다 안쓰러웠어. 아휴,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안방에 홀로 남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진정하던 아내가 폰을 두고 갔는지 침대 협탁 위에서 아내 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보니 삼촌이라고 적혀 있어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화 녹음 버튼만 눌러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 이 배은망 득헌년? 이 돈으로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네 부모 죽고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 줄 알아? 그동안 너 입은 거, 먹어준 거, 재워준 거 생각하면 이깟 돈으로 다 되겠어? 평생 너희 부모님 성묘할 생각도 하지 마. 오늘 중으로라도 당장 사람 불러 이장시킬 거니까. 네, 그러세요. 그동안 아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동안 저희 아내 고통스럽게 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대응 들어갈 거니까 법원에서 봅시다. 너 거지 같은 놈의 자식이 감히? 뒷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다 판단되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전화가 오긴 했는데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친구에게 소개받은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통화 녹음이며 어머니 증언이며 전부 들어보시던 변호사님이 상속 문제라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협박죄, 불법 묘지 이장, 유류 분반하는 청구 등등으로 소송을 거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던지, 그동안 남편인 제게도 말하지 않고 꽁꽁 숨겨왔다는 게 새삼 떠올라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양 부모에게 반격할 수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금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 집에서 오래 일하신 저희 어머니가 증언해서 아내가 양부모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게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아무래도 소송 결과를 받고 웃는 쪽은 저와 아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아무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아내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더더욱 노력 중입니다. 또 한 가지 희소식도 있어요. 아내가 지금 임신 12주 차입니다. 둘째는 아내를 닮아 예쁜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학대받고 자라 그런지 자기 아이들에게만큼은 최고의 부모가 되고 싶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이미 최고라고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뱃속 아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주식도 계속하고 있어요. 감이 정말 좋은 건지 손만 댔다 하면 수익을 보니 한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살려 합니다. 저도 참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라 어머니와 아내의 도움으로 어엿한 가장이 되어 열심히 살게 되었네요. 아내도 어린 시절만큼은 가족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내의 양 부모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앞으로는 저희 가족이 무사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